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렸습니다. 과세 기준이 바뀌는 연말 직전에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 대규모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양지수 오늘 장 초반부터 빠졌는데요. 현재 낙폭을 그래도 조금씩 줄여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9% 약세로 3,200선 회복했습니다. 3,20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800선 회복했습니다. 0.23% 내림세로 802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다만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0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1,71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53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냅니다. 외국인이 679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21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91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일제 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0.85% 약세로 7만전자 반납하면서 69,75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29% 약세로 26만 1,250원대 거래됩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상승세 이어갑니다. 1.84% 오름세로 거래가 38만 7,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59%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위권 내에서는 가장 상승세가 좋습니다. 4%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가 99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하락합니다. 1.72% 내림세로 21만 4,750원. KB금융 어제 급락했었는데 오늘 반등합니다. 0.54% 오름세로 거래가 11만 1,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더불어서 기아도 약세고요. HD 현대중공업은 1%가량 상승합니다. 거래가 46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5위권 내에서는 펩트론만 상승합니다. 펩트론 242억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4위에 위치해 있는데 4%대 강세입니다. 거래가 29만 2,500원이고요. 밖에 시총 1위 알테오젠이 0.8% 내림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나란히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6% 하락하며 11만 500원, 에코프로가 2.7% 약세로 거래가 5만 500원이고요. 시총 5위의 HLB도 1% 하락합니다. 49,05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타마리서치가 상승합니다. 0.73% 오름세로 거래가 55만 1,000원. 삼천당제약도 4%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2만 9,750원에 거래됩니다. 레인보 로보틱스도 1.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27만 1,000원. 반면 리가켄바이오가 1.29%, 에이벨바이오가 3.57%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 관련주입니다. 8월 1일 한미 통상협상 시한을 앞두고 조선업종이 주요 카드로 거론되자 관련주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은 조선기자재 쪽이 더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중국발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선박용 엔진 수주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조선 기자재 섹터 내에서는 한국카본 7% 강세입니다. 거래가 29,550원이고요. 동성화인텍도 9.15% 오름세로 26,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창솔루션까지 6% 가까운 강세 기록 중입니다. 다음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입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관련 수혜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첫 법안이 어제 여야 의원회의에서 각각 발의가 되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발의된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인가 절차, 이용자 보호, 감독 권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 관련주 내에서는 미투온이 14.6%,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6,990원이고요. NHN KCP 같은 경우에는 NHN이 자회사 NHN 클라우드의 정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확보 사업자 선정 소식에 더불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오르면서 17,320원. 그리고 더즌이 2.4% 오름세로 거래가 5,880원으로 집계됩니다.
환율 보시죠. 오늘 외환시장 1,390원으로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392원 40전이었고요. 현재는 다시 1,390원 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1,389원 10전에 거래됩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27% 약세로 3,200선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0.19% 약세로 80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 영향권 속에 세제 개편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낙폭 줄여내고 있어서 오후장까지 흐름 좀 더 지켜보셔야겠고요. 하락 리스크 방어의 포트폴리오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3,200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딱 지금 박스권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한 2, 3주 정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박스권에서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시총 한 12에서 20위권 내 종목들은 대부분 다 플러스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코스피 중형주, 중소형주 단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그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는 보합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익률은 그리 좋지 못했고 특히나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주가의 강세에 힘입어서 지수가 유지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상반되게 그 나머지 섹터와 종목들은 그리 좋은 흐름은 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상승세가 퍼졌다기보다는 네. 삼성 같은 시총 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버텨줬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네, 최근에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지수의 하단을 좀 받쳐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네. 소식이 전해진 거는 예,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다. 네. 그러니까 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아질 거다. 이 얘기 있었는데 네, 소식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일단 시장에는 상당히 악재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간 이제 증시 쪽에서 증시 신화적인 정책을 좀 펼쳤는데요. 네. 오늘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좀 시장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대주주 조건을 다시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그 제도와 함께 그리고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분도 정상화 24%에서 25%로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뉴스가 나옴에 따라서 세제 개편에 관련된 단기적인 좀 리스크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장 초반 한 1% 가까이 코스피는 하락으로 움직였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어제 이제 7만 원 선을 겨우 올라갔었는데 단기적인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의 예를 들어서 주주 친화적인 각종 정책들, 자본시장 개편에 대한 기대감? 이거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당시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이제 상향됐을 때 분명하게 그때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매물이 출회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간 증시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차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조금 상반된 세제 개편안이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간 기대감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또 시장에서 좀 중심이 됐었던 내용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도 일부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이 좀 일면서 실제로 이 배당소득세에서 이 분리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만큼 그런 논란들이 다시 한번 좀 재점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것이 또 증시가 단기적으로 또 고점이다 보니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좀 충격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소위 빅이벤트라고 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일단 상호관세 시한 임박했죠. 네. FOMC 있죠. 또 주 후반에는 미국에서는 또 고용 지표 맞습니다. 나오죠. 이제 이런 이벤트들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은 아직 결과가 제대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인 것 같은데 이런 빅이벤트들이 많은 기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될 것이고요. 네. 그 외에도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FOMC 건데요. FOMC에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사실 이번엔 좀 배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부분을 또 뒷받침하는 그에 대한 부분을 또 이어서 이번에는 FOMC 이외에는 또 실업 수당 건수라든지 그리고 6월 PCI 같은 PC 물가지수. PC 물가지수 같은 네. 부분들이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8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 이제 마무리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빅테크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스타벅스, 머크 그리고 내일 수요일자, 목요일자에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시장이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유지된다라고 할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이에 대한 리스크가 또 상존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좀 관망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사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네. 대부분의 종목들과 섹터들은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역력합니다. 네. 어느덧 지수가 보합권까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오늘 흐름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저 지수가 또 그대로 추세가 저럴 거라고 또 예단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날입니다. 자, 종목 이야기를 해보죠.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아주 네. 깜짝 낭보를 전했습니다.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사도 테슬라라는 빅테크였고요. 시장 평가 어떻습니까? 네, 시장 평가는 긍정적이죠. 일단은 기존의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에 대한 부분을 타겟책이 잘 쉽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와의 22조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은 새로운 고객사와의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서 뭐 테슬라가 더 힘을 실어줬죠. 22조는 이제 시작일 뿐. 최소한 금액이다. 예,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보다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잠시라도 조금 이 부분을 드러내지 않았었지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에 좀 힘을 보태주면서 어제 삼성전자는 정말 7만 원 선이라는 힘든 선을 올라갔습니다. 네. 거기서 대부분의 증권가들의 평가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그리고 AI 칩에서의 새로운 좀 경쟁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동반해서 테슬라도 이에 따른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어제 테슬라도 한 3%대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네. 삼성전자에도 좋았고 테슬라에도 좋았군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이게 또 너무 앞선 기대감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삼성전자가 네. 뭐 이미 이제 2022년에 8만 전자, 9만 전자 단계별로 다 물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호기를 맞았다. 22조 원 이번 수주를 계기로 주가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7만, 8만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네. 기대를 예, 이제 항상 그랬듯이 너무 큰 기대는 좀 금물이고요. 큰 기대하지 말까요? 네. 네. 일단 시장에서는 또 벌써부터 이제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만 원 선부터 해서 이 부분을 좀 차분하게 뭐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올라섰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대규모 9천억 원대 매도를 보여주면서 그간 좀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부분을 좀 일정 부분을 좀 털어버리는. 비중을 단계별로 다 매물벽대가 있겠죠. 그럼요. 네, 매물벽대가 참 골고루 있는 우리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국민주에 가깝다 보니까. 예, 그러다 네. 보니 이제 계속해서 지금 7월 들어서는 개인들은 차근히 좀 매도를 하면서 상황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삼성이 반대로 요 파운드리 쪽에서 수주가 났지만 네. 하이닉스는 요즘에 좀 주가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두 투톱이 네. 동반해서 가는 구조가 아니라 네. 어디가 하나 올라가면 어디가 하나 떨어지고 네. 이렇게 엇갈리나요, 계속? 네, 어떻게 최근에는 되나요? 계속해서 양립이 어려운 구조가 나타났죠. 항상 그냥 가는 거 양립하지 왜? 뭐 그렇게 경쟁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항상 주가가 조금 음의 상관관계를 좀 가지고 갔었습니다. 최근 7월 달 동안 삼성전자가 10% 이상 좀 상승하는 동안 SK하이닉스는 이제 고점에서 한 15% 정도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뭐 거기에는 이번 월 초에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국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외국계 네. 증권사들의 목표가 실질적인 하향에 대한 리포트가 좀 나왔고요. HBM 시장에 대한 경쟁 심화에 대한 부분으로 내년부터는 HBM 가격의 단가에 대한 하락을 좀 시장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도 SK가 독점적인 영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에 대한 투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이제 점유율에 대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독점력은 어느 정도는 좀 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경쟁 우위, 기술력 우위에 있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조금 나눠지고 있는 이런 기대감이 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SK하이닉스는 여러 차례 어떤 시장에서의 이제 우려감 표명으로 인해서 주가가 쉽게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계속 지금의 분위기를 업사이드 분위기를 좀 유지할 경우에 SK하이닉스의 지금 조정 구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반도체 네. 이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이번에 대규모 수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이게 이제 들어선데 2나노급 공장에 네. 들어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반도체 장비주들 그럼요. 뭐 네. 소부장이라고 통칭을 할게요. 네. 그럼 이제 같이 좀 투자가 들어가는 이런 시점이랑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테일러 팹이 빠르면 2026년 내년도 2분기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관련 밸류체인 소부장 종목도 중심으로 일단 상승 추세가 나왔고요. 오늘도 이제 비슷한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오늘 좀 시장에서 관망 분위기가 좀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강한 강세 나타난다기보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삼성전자향 밸류체인 소부장 종목들을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해서는 장비주들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향으로 나가고 있는 장비 업체들, SNS텍 그리고 코미코 같은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실적 상향에 따라서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동반하면서 그리고 밸류체인과 좀 엮여 있는 상반되게 또 SK 쪽에 대한 밸류체인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는 좀 주춤하고 있다는 그래요? 점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좀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빠르게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부장 종목들도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 종목들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 낙폭과대 종목들에서 보게 되면 또 장비주 쪽에서는 HPSP 같은 종목들도 네. 목표 상향 리포트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된 기사라든지 리포트를 좀 잘 찾아보시면 또 새로운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번 주 가장 일단은 당면한 네. 이벤트는 역시 관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한미 간 관세 협상의 타결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키로 지금 조선업 협력이 떠오르면서 조선주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일시적인 바람인 건지 조선업이 많이 올랐고 조정도 좀 받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또 부각이 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타결이 되면 또 어제 세론이 나올까 봐.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좀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 부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조선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한 3분기 정도 동안 계속해서 사실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많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 한 종목도 네. 있죠. 대표적으로는 또 하나오션이 되겠고요. 오늘 장중에는 또 1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장중도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선업 부활이라든지 조선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관세 협상에 가장 좀 중요한 키가 될 것 같다라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조선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데 협상이 타결이 되겠죠. 아무래도 기한 안에 어떻게 해서든 협상 타결을 이뤄내도록 할 것이고 실제로 지금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은 이번에 협상단에 합류를 해서 지금 미국으로 건너갔다라는 뉴스와 함께 오늘 네. 또 하나그룹주들의 또 선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또다시 다른 종목군 대비해서는 또 하나그룹주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치가 나타나고 나면 단기적으로 또 새로운 분명히 또 이슈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조선주는 협력 그 프로젝트와 예. 관련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는 자동차죠. 예. 자동차는 정말 관세 숫자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좀 희비가 네. 엇갈릴 것 같은데 최저 기준선은 지금 일본이나 유럽연합이 자동차 관세로 결정된 15%. 네. 이게 지금 기준선이 될 것 같다는 말이죠.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15% 관세를 관철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상당히 조금 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미국의 수출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네.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현대차, 기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율에 대한 부분을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 일본이 관세 협상에서 15%를 만들어냄에 따라서 사실 그날은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7% 넘는 급등세를 좀 보여줬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좀 어려운 상황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15%에 대한 부분을 좀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 일말의 좀 기대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라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이제 현대차, 기아가 다른 또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더 일시적인 좀 충격은 갈 수 있겠다. 하지만 시장은 일단은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부분보다 기대감이라는 표현이 참 씁쓸하네요. 네. 가만히 있던 네. 우리한테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다 어지럽혀 놓은 이 상황인데 네. 이걸 우리가 이제 그나마 이걸 기대감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게 참 씁쓸한데 뭐 냉정한 현실이니까. 네, 어쩔 그래서 수 이제 없죠. 자동차 섹터는 일단은 지금 이제 관망 분위기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서 사실 이번에 2분기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관세에 대한 아무래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번 관세 협상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와 기아는 추가적으로 이제 배당세율이라든지 배당 기대감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방 하락보다는 하방을 좀 지지하면서 추가적인 우상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장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죠. 네. 뭐 되게 뜨겁지는 않은데 계속 가긴 가네요. S&P 500이랑 나스닥이 맞습니다. 네. 막 폭발적으로 오르는 건 아닌데 절대 떨어지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절대 지지 않는 게임,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찬가지로 미국 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는 합니다만 최근에 상승 탄력은 상당히 둔화된 모습으로 한 달여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이번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단기적인 충격을 좀 줄지 좀 계속해서 언제든지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이 있어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한단 말이죠. 네. 다 고점 경고를 하고 있긴 한데 월가에서도 하고 있긴 맞습니다. 한데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 지수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1일 기점이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지금까지 시끄러웠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는 시점부터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 사실 변동성이 그 이유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목요일장까지는 시장은 큰 변화를 좀 두려워하면서 관망이
상당히 관망 심리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장이 어쨌든 계속 가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거는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상당수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네. 주목해야 될 건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이제 정말 네, 이번 주. 네, 이번 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희비가 좀 갈리긴 하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왔던 곳이에요. 애플만 네. 제외하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사실 기존처럼 사실 이번에 알파벳도 실적이 후실적 나오고 그리고 투자 계획도 사실 상향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네. 기존 같은 폭발적인 상승은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 상승폭은 상당히 좀 전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하방을 좀 잘 지켜주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좀 조심스럽게 지금은 시장을 너무 낙관은 하지 않되 그렇다고 네. 비관할 수 있는 또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대형주들 중심으로 시장이 이끌고 가는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노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잇따라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그룹을 방문해서 질타를 하는가 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혹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죠. 하지만 재계는 안 그래도 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상법 개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친노동과 친기업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사회연대포럼 정영권 대표 나오셨고요.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또 정치발전소 조성주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SPC 공장을 직접 찾아서 장시간 근무 환경을 질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 같은 데 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할 때는 그 식사 시간이 1시간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시간마다 20분씩 휴게 시간을 부여해서 네, 뭐 현장 간담회의 분위기가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아주 뼈있는 질책들이 여러 차례 갔죠. 현장 분위기도 상당히 좀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녀오고 난 뒤 이틀 뒤에 이제 SPC 그룹이 10월 1일부터 생산직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단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네. 다시 한번 또 SPC 그룹이 네네. 보여줬어요. 이렇게 네네. 되면 좀 근무 개선이 산재 위험이 좀 줄어들 수 있는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SPC 이제 뭐 파리바게트 이 공장에서의 사고가 한두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이 이제 허 회장께서 수차례 어떻든 안전 문제 그리고 뭐 이 설비 자동화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사고 나고 대통령께서 직접 가시니까 본인이 이제 좀 생각을 바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후속 조치가 좀 실제로 실행 가능한 후속 조치로서 당장 교대 시간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와 관련한 걸 조치를 하겠다 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바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SPC는 산재 사고가 그동안 쭉 이어졌습니다. 크게 난 것도 뭐 2022년에 10월 달에 있었던 거, 2023년 8월 달에, 2025년 5월 달에 있었는데 2022년에 사고 나고 교반기에서 근로자가 이제 들어가서 끼어서 죽는 사고가 나서 바로 이틀 뒤에 그 사고 난 현장을 갖다 그냥 천으로 둘러놓고 일을 다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논란이 됐죠. 그 대단히 논란이 네.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던 것들이 거기에 있는 임원이나 본부장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고 허영인 회장이 이익 내라고 손익에 문제되면 안 된다고 막 쪼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근데 허영인 회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SPC는 바뀌지 않은데 깜짝 놀랐죠.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시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허영인 회장이 안 바뀔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이번에는 진짜 전 국민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소통도 안 됐고 허 회장이 혁신에도 실패했고 또 국민들 신뢰도 있고 이래가지고 회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찾고 내부의 혁신을 통해서 가야지. 제가 재무제표 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적하신 경비 절감을 위해서 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회사의 이익률도 대단히 낮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뀌어야 되고 바뀌는 것이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22년 그때 사망 사고 그때가 발생했을 때도 SPC 그룹이 대책을 발표 안 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도 3년 동안 1,000억 원, 그러니까 안전설비 확충을 위해서 1,000억 원 투자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죠? 이게 약속을 제대로 안 지켜진 것인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인지 생산 현장 자체에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앞서 정의근 대표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1,000억 원의 안전설비 투자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비 투자도 중요하고 안전의 어떤 각종 장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산업안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경영 마인드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안전 장비를 더 확충하고 뭐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SPC 그룹은 앞에도 이제 나왔지만 지난 몇 년간 반복적인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언론의 질타도 받았고 고용노동부에서 뭐 수사도 들어갔었고 뭐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사고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 저는 기업 경영의 근본적 마인드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저는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가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만 가지고 뭐 변할 거다, 계획만 가지고 변할 거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좀 강하게 질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건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고 최초부터 이제 대책들이 나왔지만 별로 실효성이 있어 보이진 않고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갔어요. 네. 가서 이제 바로 이제 8시간 추가 근무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이번엔 믿을 수 있을까? 이번에도 또 만약에 흐지부지 되고 나중에 또 이게 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뭐 지금 이미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0억 원이 투자됐다고 했는데 사실 2024년까지 835억이 투입됐어요. 됐어요? 예, 835억이 네. 투입이 됐는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실제 생산 설비에 대한 직접 개선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대부분이 외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비핵심 간접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봐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적 개선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형식적인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인 개선이 부재가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624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624억이 똑같이 이런 방향으로 쓰인다면요. 사실 지금 약속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이 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8시간의 장기간 근로는 폐지가 됐지만 그 이외에 공정별로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 공정별의 리스크였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요. 또 내부 감사가 아니라 외부 점검 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개선이 됐고 이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진짜 세부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저희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안전성이라든지 조직 문화에 대한 이런 마인드 자체가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 조치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산업 안전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8시간 이후에 그 추가 근무를 폐지하게 되면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 급여는 그렇죠.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이제 이제 뭐 시간당 뭐 급여를 초과 올리면 근로가, 모르겠는데. 야간 근로, 초과 근로가 이제 줄어드니까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허 회장이 정확한 좀 답을 내놔야 될 것이고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1,000억을 투자한다 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집행 내용, 안전과 관련된 집행 내용은 없어요. 회사의 그냥 일상적인 그 투자 행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뒤집어 엎어서 그냥 뭐 투자 좀 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안전장과 관련된 거는 낸 거고 회사도 보면 실제로 형편도 이제 되게 어려워졌어요. 2022년부터 불매운동 이런 것들 소비자 신뢰 있고 뭐 네. 대리점도 되게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이 파리바게뜨 대리점들이 꽤 괜찮게 됐었는데 불매운동 이후에 되게 어려워졌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실제로 회사의 이익도 보면은 2022년 895억, 뭐 900억, 950억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은 매출액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인 지표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가감하게 정말 바뀔 수 있는데 이 허 회장께서 그 유명한 이제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실제 이제 그 모델 아닙니까, 그죠? 네. 거의 뭐 창업자의 둘째로 어렵게 산이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입지적인 인물인데 그 본인이 45년생인가 그러니까 연세가 한 뭐 80세 정도 이상 되시는데 그 옛날 자기가 성공한 마인드에서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임원들이 제대로 이렇게 좀 혁신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사 내부의 소통의 구조가 완전히 막혀있는 이런 구조죠.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꽤 괜찮은 정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생산 현장이 바뀌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원들도 그 목소리를 못하고 허 회장 그걸 듣기 싫어하는데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노동부 장관을 데리고 이 지금 관세 협상 바쁜데 갔다 왔겠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바뀌어야 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다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노사관계라든지 이 간행들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뭐 80년대 70년대 거기 머물러 있는 거 태행적이다 대단히. 근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잖아요. 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이제 수사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차라는 게 어쨌든 걸리겠죠.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부터 발생한 사고인데, 네. 2020부터 이제 해가지고 1심에서 이제 사실은 그 김 대표가 전 대표가 SBC 대표가 1년에 이제 집행유예 1년 6개월 이렇게 네.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행도 없고 그러다 뭐 그다음에 이제 대표 자리에서 나오고
자기는 책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화 돼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는 또 정부 딱 뒤에 숨어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있다 이렇게 하고 사용자들 편들어 주니까 사실은 안전 또다시 다 후퇴시켰던 거죠, 대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 도입되고 나서도 사측에서 되게 이제 불만들 볼멘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속된 사례들이 거의 없어요. 1심에서 잠깐 구속되거나 삼포산업 같은 경우에 뭐 최초 사업장이 돼가지고 1심에서 뭐 1년 6개월 실형 살다가 보석으로 나오고 두성산업 뭐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남 함안에 있는 거기도 수차례 그런 일 벌려가지고 1심에서 구속됐다고 보석으로 나오고 이런 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의 솜방망이 처벌이다. 왜 도대체 중대재해처벌법 때는 그렇게들 막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법원의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철강에서 노사관계 이렇게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컨설팅을 전국의 사업장을 한번 돌아봤더니 이 사용자도 변하고 바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노동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뭐 이렇게 특근 안 매고 매라 해도 안 맸어요. 네. 그리고 안전하 이거 신발끈 안 묶고 이랬는데 저 같은 그러더라고. 선배님 천지개벽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전에는 이 산재 문제가 보고되지 않은 것도 수없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고도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보고 안 된 것까지 다 합치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조금 더 속도만 내면은 어쨌든 우리가 좀 직장에 갔다가 집에 못 돌아오는 그런 일은 정말 없어지지 않을까. 작년부터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한테까지도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게 산업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같은 법, 다른 현실이라고 봐요. 진짜 법은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요. 기업 규모하고 무관하게 모든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대기업은 그나마 나을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건 사고를 보더라도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유죄 판결 같은 경우가 89%, 90% 정도가 다 중소기업에서 지금 판결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법을 잘 안 지켜서 그러고 더 위험해서라기보다는요. 제도적으로 실제 중소기업들이 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응 여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률적 규제보다는 각 그 기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럼 행정적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소기업 현장에 저도 뭐 많이 가봤지만 현장 여건이 열악한 곳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 또 말이 통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현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장 몇 초 사이에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게 현장인데 중소기업 여건은 정말로 많이 떨어진다. 이게 현실 아닌가요? 네, 현실은 맞습니다. 네. 앞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이제 한국의 이제 산업 재해가 또는 중대 재해가 작은 사업장 규모가 작은 데서 대부분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죠. 뭐 이거는 뭐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이 그런 산업안전 재해가 그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문제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뭐 예를 들면은 사업주를 구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그럼 과연 이 작은 사업장들의 산업재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정 정도의 경고 효과는 있지만 처벌만으로 산업안전이 나아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과거 이제 산업안전의 모범이라고 했던 영국에서 산업안전의 기틀을 세울 때 결국 나온 결과는 뭐냐? 수십 년간. 네. 사실은 노사가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결국 제도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윤보다 산업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목숨을 다루는 안전을 다루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인식 자체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정부나 노동부 특히 이런 곳에 지원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스스로 바뀌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지원 대책들을 더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한 현장 컨설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네. 그런 것들이 제도적 뒷받침돼야 된다. 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본질적인 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가치가 병행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효성에 좀 의문을 갖고 계시니까. 근데 영세한 중소기업의 현장에 딜레마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5인 미만 사업장 아직 진행도 안 되는 것이고 이제 50인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50인부터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서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도 하고 새로 이제 온 우리 저 노동자 출신 장관께서 근로감독관 산업재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로감독관 현장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근로감독관도 많이 뽑아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도 뭐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렇게 가보면 안전에 대한 대표이사나 사장님이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있느냐. 그래서 네. 일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오늘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다시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할 때도 모자 똑바로 쓰고 그 위험한 거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가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예방 효과가 무엇보다도 사실은 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면은 거의 뭐 구속되는 사례들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일을 갖다 안 하고 뭐 부주의해서 발생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저는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현장을 갔다 오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장에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의식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쟁점을 만들어서 어느 노동자가 사장님 구속시킨 걸 원해서 이 법을 안 하겠습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고 아마 뭐 노동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훨씬 더 가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을 안착시키고 제대로 착근시키는데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 건설안전특별법이라는 것도 발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여부를 따져가지고 그 회사의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이거는 좀 이중 아닌가요? 이중과제, 이중규제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의되는 상황이니까요. 발의는 된 거죠. 물론 발의가 된 거지 통과된 게 이제 아직 아니니까. 통과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아마 과정에서 논의는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큰 사고들이 사실 계속 일어났었어요. 뭐 아파트가 붕괴한다든지 건설 중인. 근데 과태료나 이 생각보다 과징금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아마 제출된 법안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과정에서 이게 진짜 예를 들면은 징계성으로 예를 들면 효과가 있는 거냐 아니면 과도하게 좀 설정된 거냐 이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많은 논의가 사실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의 문제의식 자체는 건설 현장이 워낙 이런 사건 사고와 큰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징금을 좀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뭐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이해는 갑니다. 근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중규제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이미 있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받고 있는 곳이니까 건설사. 일단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경청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 상임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건설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다수의 이해관계들하고 엮여 있습니다. 그럼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계약 구조를 엮여 있는데 이 과징금이나 영업 정지를 1차 사업자들한테만 주더라도 그 1차 사업자한테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걸쳐 있는 실제 전반적인 이제 이해관계들하고 다 하청업체도 물론이죠. 네. 그래서 연쇄 타격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의 법 제정은 필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신에 이제 좀 이런 중복적인 이중 처벌이 없기 위해서는 좀 정교하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건설업이 매년 전체 산업 재해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숙련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이기 때문에 책임 주체가 되게 명확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지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작업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요. 오늘같이 뭐 폭염이라든지 그렇지만 날씨가 많은 폭우라든지 날씨나 지형이나 외부 요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커다란 처분이 맞아요. 매출액의 최대 3%면요.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매출액의 3%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건설사들이 영업이익이 10% 넘는 데가 없을 거려. 5% 그렇죠. 미만인데도 꽤 될 텐데 거의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상당히
위협을 느끼겠죠.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죠. 영업 정지 처분까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광급공사나 이런 데도 네.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사고 예방 중심으로 좀 가야지 처벌 중심으로 가게 되면 기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설안전특별법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 기업의 규모를 좀 제한적으로 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겠죠. 아마 뭐 상임이사님께서 더 잘 아실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 예. 자, 정부 여당이 또 지금 노란 봉투법 처리에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하지만 또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고 정말 경제를 위하고 진짜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소수의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의 손배가 압류를 당하는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네, 뭐 여야 각 의원의 입장 들으셨겠지만 여전히 좀 찬반이 팽팽하고 윤석열 정부 때 뭐 두 차례나 거부권 행사가 됐던 법이죠. 그만큼 이제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단 말이죠. 네. 환노위는 어쨌든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노동계에서 좀 반영하길 바랬던 그런 부분도 있고 요거는 교수님께서 좀 먼저 좀 설명을 요약을 좀 해주시죠. 환노위 통과된 내용이 다 공개된 건 아닌데 그렇죠. 이제 노동계에서 이제 원래 요구했던 부분들, 개인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더 지금 논의를 이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지. 사실은 지금 이제 노동계 의견과 경영계 의견이 되게 대립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노동계 입장에서는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에 대했을 땐 본인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지금 후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니다, 어느 정도 반영됐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해외 공장을 지어야 되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논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근로 조건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노동쟁의의 개념 보게 되면요, 예전에 환노위에서 냈던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조법에서는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과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환노위에서 냈던 얘기는 이게 근로 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됐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과 결정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대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해외 건설을 뭐 설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실제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까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때 제92조 2호에 대한 이제 감옥부터 라무까지 돼 있는데,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분쟁했을 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손배 청구하고 배상 책임에 대한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의 안에서는 실제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및 쟁의 행위로 인한, 이렇게 돼 있거나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되는 얘기예요. 과연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무엇이냐에 대한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논쟁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법원은 단체 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게 보완이 되면서 실제 논의 초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이라든지 쟁의행위에 대한 참여 경위 및 정도라든지 실제 손해발생 정도의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의 청구 금액, 손해의 원인 성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에 따라서 노동계나 경영계가 다 지금 불만족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이제 범위라고 한다면 근로 조건과 관련된 결정이죠. 여기에 대한 건데, 개정안에서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라는, 그러니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 이거를 어떻게 확대 해석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해외로 공장 이전한다. 이거는 근로자들한테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일 수 있죠. 그럼 이거 반대하면 쟁의행위에 포함된다. 이건 이제 경영에 사실상 노조를 참여시킨 문을 열어준 거다라고 지금 경영계에서는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네. 아마 경영계에서는 경영권 침해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고 강하게 있죠. 네.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나오는 수순인데요. 근데 사실 이런 지점은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조합법이 기존의 쟁의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해 놓았던 거는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소위 말 근로조건 결정사항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 쟁의행위에 가게 되면 진짜 그냥 임금만 가지고 파업을 해라. 근데 사실 한국의 또 대기업 노조들에서 또 국민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경영계도 예를 들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본인들만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한다. 사실은 노동조합이 뭐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그러기 위한 쟁의를 애초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불법 파업이라는 게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만 저 부분 사업상 경영 결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법이 실제 이렇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송으로 다툴 겁니다. 이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 결정이냐 아니냐, 쟁의의 대상이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두고 저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소송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그 과정에서 아마 판례들로 조금씩 정리될 거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뒤에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무리하게 손해배상을 소송을 이제 기업 측에서 하다 보니까 법원들에서 그동안 좀 정리가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차등으로 해야 된다. 참여의 정도나 실제 손해 정도를 계산해야 된다는 게 이제 법원들 결정으로 나오면서 사실 그게 이제 법에 반영되듯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대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과정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소송이나 시행령 뭐 이런 쪽에서 아마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노란봉투법의 도입과 관련해서 노동계는 한 20년 정도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이고요. 우리의 노조법이 사실은 대단히 좀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대단히 협소하게 제한했다. 그래서 이익 분쟁과 관련해서는 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권리 분쟁은 전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비교 체제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우리 협소하게 이렇게 제한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열리는 것이 첫 번째이고. 우리가 이제 이 노란봉투법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뭐 3년 전에 우리 옥포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도 인간이다. 그래서 51일 동안 정말 그 0.3평 정도 되는 그 철장에 갇혀가지고 뭐 51일을 갖다가 투쟁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은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우리 노동운동사에서 대단히 투쟁적인데도 그 정규직 노조도 독거를 갖다가 완전히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극단적인 싸움을 왜 할 수밖에 없었냐? 체제가 교섭과 관련된 구조가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나면 과거에 불법적이고 극단적인 이런 파업들을 갖다가 지양하고 실제로 노사가 좀 마주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서 가보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3년 전에도 대우조선 회사에서는 우리는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다 하면서 계속 교섭을 회피했습니다. 물밑으로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청 노동자를 대표하는 뭐 사장들은 우리는 회사에서 기승받은 금액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 대우조선에서 돈을 안 주면 안 된다. 이게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이 이 불법적인 하도급 구조 이걸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노란봉투밖에 들어와서 노사가 교섭의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 이제 사업 경영상의 문제로 확장됐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파업은 있어 왔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하는데 파업할 수 없다? 이거 사실 전 세계 노동조합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족쇄를 채운 사례가 별로 없는 것이죠. 해외 이전과 관련해서도 노사가 원만히 교섭해야죠. 공장 통째로 뜯어가지고 외국으로 다 나가는 이런 구조로 갖다가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의 목적은 결국은 성실하게 현장에서 교섭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가 나와서 좀 열심히 교섭해서 원만히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하도급 구조 이것들도 좀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근로조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 근로조건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법을 실행이 되면 아까 조상임 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로펌이 돈을 벌 것 같아요. 근데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가능성은 있으나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실제 쟁의 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악화와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외 공장 건설을 한다는 것 자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국내 투자에 대한 것이 더 약화되거나 임금이 축소되거나 전환 배치를 해서 당장 적극적인 노동 조건에 악화가 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파업 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의 노조법과 관련해서 대체로 이제 노사 양측의 주장들이 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달라 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법의 법원인 헌법은 이 노사관계에서는 집단 자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서로 대화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히 선을 긋기 시작할 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불법 파업이나 극단적인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집단적인 자치 영역으로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사가 정말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좀 이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되 우리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하되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늘 회사는 정부의 뒤에 숨고 법 뒤에 숨고 로펌 뒤에 숨고 그러다 보니까 파업이 극단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봐서는 이재명 정부가 개별 노사관계에서 사측의 노조의 편을 들고 이러지는 절대 않을 것 같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노사가 서로 좀 대화를 갖다가 먼저 선행적으로 해서 산업 현장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지 이걸 갖다 명확히 선긋기는 정말 어려울 거다. 이게 집단 자치의 영역이다 보니. 이 부분 짚어보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불법 파업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개인 노동자에 대해서 정말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사실 노란봉투법도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대상을 기존의 단체 교섭과 쟁의행위에서 그 밖에 노조 활동 있다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 밖에 노조 행위, 그 밖에 이것도 참 고무줄 늘리기 줄였다 하는 식의 해석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정 대표님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손해배상의 이 문제가 입법적으로 들어온 결정적인 계기도 이제 대우조선 거제 통영 고성 하청 노동자들 5명에 대해서 그게 파업이 끝나고 나서 회사에서 470억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하면은 한 115억 정도. 네,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개인한테 때린 거죠. 사실은 뭐 이 노동자들이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되고 10년 해봐야 3억 버는데 10년 해도 3억 벌고 30년만 하면은 뭐 9억이나 될라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노동자들한테 100억 이상을 갚으라 하는 이런 황당한 이 징벌적 이런 그 노동조합을 갖다가 말살시키는 이런 식의 소송을 걸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법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엄격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사실은 개인한테는 손해배상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에만 해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빠져서 지금 아쉽다는 불만을 이야기 또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사전에 협상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면은 사무리 회사에 마무리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교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실제로 타결된 내용 그 당시에 타결된 내용 봐도 뭐 크게 뭐 임금 한 5% 정도 수준으로 올리고 그 뭐 크게 나아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은 큰 상처를 입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 노동자들은 아주 10대 이상이 가더라 해도 뭐 갚을 수 없는 금액을 갖다 대려 이렇게 하는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깨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될 부분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제 그 밖의 노조 활동이 무엇인가 이것과 관련한 부분들은 노사가 현장에서 이제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만들어낼 부분이지. 저는 이 법이 도입됨으로 해서 극단적인 파업이나 불법 파업은 상당히 줄어들면서 저는 산업 현장의 평화가 훨씬 더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거는 노조 외에 개인 배상은 아예 하지 마라. 개인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해달라. 이 부분이었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반영된
있다고 보기는 좀 전제로서는 어렵고 물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안 하고 이제 노조한테만 네. 하는 이제 손배를 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거기까지 반영되지는 않아서 뭐 노동계 입장에서 아쉽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번 법안의 전반적인 건 노동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얻은 게 많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 손배 여기서 이제 그밖에 노조 활동에 들어간 부분은 저는 이거는 아마 경영계에서 계속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쟁점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해석의 문제가 남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마 경영계는 공정정보 금지 같은 것들을 이제 결국은 바꾸자 그거랑 맞바꾸자 이런 거에 이제 나올 거라 예상이 돼서요. 이대로만 정리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아마 결국 노사관계라는 것은요.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계 편을 뭐 입장에 좀 서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방어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손배 이 3조가 이렇게 개정된 거는 노동자 쪽의 방어권, 이제 최소한의 방어권을 확보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만 나머지 조항들에 있어서는 경영계도 그만큼의 방어권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아마 논의가 좀 향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교수님도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생각해요. 된다고 보십니까? 예, 바뀌어야 되는 거 맞고요. ILO 협약을 보더라도요. 87조라든지 98조를 봐도 이 결사의 자유가 단체 교섭권이거든요. 네. 여기서도 실제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남용하게 되면 노조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의 결사의 자유를 다 유지해주고 실제 위축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하나는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폭력이라든지 불법 행위까지 실제 면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법 질서에 대한 부분까지에 대한 건드리면서 사회적 신뢰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폭력 행위라든지 기물 파손이라든지 뭐 위법한 부분에 대한 것들 이 쟁의 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면 안 되고요. 다만 실제 이게 정당하게 노동법 기준에 의해서 실제 쟁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계속 청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조 활동이 위축됐던 건 맞고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원청과 하청에 대한 네네. 그 회사와의 교섭할 수 있는 구조 지금은 이제 안 되고 안 돼요. 있는 거잖아요. 요것도 반영해 달라라는 게 노동계의 요구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사용자 우리 노동계 요구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라 이렇게 했는데 네.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고 선언적인 건 들어가 있지 예, 않나요? 실질적인 감정노동- 이제 지배력이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교섭을 하라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하나오션하고 뭐 이 대법원 현대제철과 관련된 대법원 1심 행정법원의 판례도 어떻든 교섭권이 있다. 교섭해라 이렇게 요구 있고 이거는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불가피하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벌 기업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재벌 대기업 그 계열사 뭐 이 정도까지는 다 교섭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 측. 근데 그 산에 있는 하청업체에 대한 그 권한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지배 종속적인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우리 노동계에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 프리랜서들, 플랫폼 노동자들. 근데 이 노동이 되게 커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노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법이라든지 뭐 사회 체계가 좀 빨리 안 따라가 주면은 또 극단적인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0.3평에서 이 불배터에 의해서 하청 노동자도 인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뭐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이고 사실은 뭐 꽤 괜찮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이 국면에서 여전히 노사 문제 노동 현장의 어려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특수 용접을 해가지고 정말 그 힘들게 하고 있고 본래 원청사에서는 나한테 대해서 한 뭐 15,000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나는 10,000원도 못 받는 이런 구조를 갖다가 이 중간에 이 착취하는 이 구조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이런 요구가 어디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최근에 플랫폼 노동 뭐 이런 배달업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쪽 부분에서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산업적으로 교섭을 풀어나갈지 또는 뭐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노사 입장에서 사측이 나갈지 이렇게 나서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서 이제 뭐 법이 입법적으로 강화되는 이런 법이 나오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법의 취지들은 현장이 변해야 된다. 현장이 변해야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지. 60, 70년대 그런 노사가 생각이나 간행으로는 뭐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이번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특히 이제 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긴 했는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외투 기업들이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현실이고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면 떠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경영계는 뭐 그렇게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데요. 저는 좀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얘기는 좀 굉장히 약간 너무 과하다. 네.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이 개정된 노란봉투법 2, 3조보다 훨씬 강력한 조항과 교섭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유럽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안 되고 사실은 유럽과 이제 유럽 수준에 지금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려는 할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이 지금 개정된 것들이 도대체 현장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 어디까지를 이렇게 볼지 이건 앞으로 계속 다퉈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종의 기싸움을 서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거는 결국은 소송으로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법의 취지가 현장에 자리 잡는 것보다 소송만 뭐 10년씩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정말 사용자 지위 관련돼서 이 법의 취지 맞는 거냐 아니냐 소송 뭐 3심까지 가게 되면 7, 8년 가는 거 굉장히 우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저는 중간에 시행령 과정이나 이런 데서 노사 간에 조금 요거보다는 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조금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너무 소송으로 이제 장기전으로 가면서 이제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과거에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사내하청 이런 문제가 그렇게 간 경우가 많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이 소송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도록 저는 정부에서 약간 시행령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거 노사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양쪽을 구체적인 좀 가이드를 만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의 입장은 다소 좀 기싸움 측면에서 과장된 측면이 있다. 두 가지를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사용자 간주 요건 있잖아요. 네. 그걸 보게 되면은요, 실제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 명령권을 누가 갖고 있냐,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냐, 근로시간 누가 갖고 있냐, 그리고 휴게권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실질적인 관리 여부에 대한 부분이 판단돼야지 이 실제 사용자 간주 요건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판례도 없고요, 제대로 된 게. 네.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되고요. 지금 이 상공에서 얘기한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사실 노사관계 법제 같은 경우는요. 주요 철수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보조적 촉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일 거예요. 왜 해외 이전하고 싶고 철수하고 싶다는 얘기냐면은 노란봉투법에서 우리가 결정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확대되거나 이게 강화되면은 파업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손해배상이 제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하청을 책임져야 될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이외에 다른 예권들도 있다는 거예요. 상법 개정안 같은 거.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제 감사 분리 선출이라든지 뭐 집중투표제도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또 법인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물류 에너지 비용에 대한 증가도 있고 환율 및 통상 환경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가 실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얘기지 이걸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이 노사관계 법제로 인해서 실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업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저는 네. 오버된 부분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듣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 그 이제 결국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한국의 노동법이 노동자한테 그렇게 유리하게 돼 있냐. 지금은 사실은 억압되어 있는 것을 갖다 정상화시키는 과정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독일에 가서 이렇게 독일의 노사관계를 보면은 야, 내가 만약에 사용자면 독일에서는 경영 안 하겠다 이럴 생각이 정도로 독일의 노조법이라든지 뭐 이중결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엄격하게 사용자에게 어렵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프랑스 뭐 연금 문제를 파업하는 거 보시잖아요. 대단히 레디컬한 그런 싸움들도 다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한국에 철수하겠다 이거는 뭐 제가 봐서는 플랫폼 노동 쪽에 어느 회사가 상위에다가 입장 좀 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온 거였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구조에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과거의 노사관계에서 이제 한 잡에 점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사실은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동안 너무 사용자들 대주주들한테 경영권 뭐 지분도 얼마 없는 경영권들을 유리하게 돼 있는 부분 좀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들과 관련해서 반발하기보다는 좀 통찰하고 내다보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으로 접근하면 답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걱정처럼 그렇게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노사관계 현장에 막 불법 파업이 생기거나 파업이 많아지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초만 말씀드리면요. 법과 제도는요. 예측 가능성과 공정한 적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규제가 있다는 것보다는요. 규제가 합리적이고 좀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당연히 기업이 투자하는 이런 판단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상임위 통과했고요. 이제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